2024년도 국가직칠급 대비행정학 제2회분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프로그램 예산 제도인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들이 있겠죠. 그 사업들의 묶음을 가리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 예산 제도는 근본 취지가 투입 중심의 예산 운용 한계를 극복하자, 투입 중심의 예산 운용 한계를 극복하자, 이런 취지에서 개발이 된 것이고요. 프로그램 예산 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그 예산 과목 체계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출 예산을 보면은 장관항, 세항, 세세항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로그램 예산은 장에 해당하는 것이 분야, 관에 해당하는 것이 부문, 항에 해당하는 것이 프로그램, 세항에 해당하는 것이 단위사업, 세세항에 해당하는 것이 세부사업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관련되는 것을 연결되는 것을 꼭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세출 예산은 장관항, 세항, 세세항이죠. 근데 프로그램 예산은 거기에 맞게 장은 분야, 관은 부문, 항은 프로그램, 세항은 단위사업, 세세항은 세부사업 이렇게 구분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예산 제도는요, 그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 중심의 예산이다. 사업 중심의 예산이기 때문에 일반 사업 중심으로 이렇게 짜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좀 이해하기가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을 든다면은 중앙 예산하고 지방정부 예산을 간의 어떤 연계가 가능해진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능별 분류를 하게 됩니다. 기능별 분류를 함으로 해서 어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통일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의 연계가 가능해진다. 이런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 예산은 단연도 중심이 되겠습니다. 단연도 중심의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품목별 예산하고 대비를 해서 보면 품목별 예산은 단연도 예산이에요. 즉 품목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인건비라든지 물건비라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품목별 예산은 단연도 예산이고 품목에 초점을 맞추는 데 비해서 프로그램 예산은 어떤 품목별 분류, 거기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품목별 분류를 하는 이유는 통제를 좀 하기 위해서, 통제 중심이죠. 그런 데서 벗어나서 성과를 지향하는 어떤 하향식의 단연도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품목별 예산하고 프로그램 예산 간의 이러한 차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예산은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을 해주게 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프로그램 예산 제도는 예산 집행하고요. 그 다음에 산출물하고요. 그리고 정책 방향을 연결을 시키게 됩니다. 다시요. 예산 집행, 산출물, 정책 방향 이것을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객관적인 성과 평가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재정 정책을 결정할 때 아주 그 유용한 재정 정보를 제공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들이 프로그램 예산 제도의 주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본다면, 자,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시면, 프로그램 예산 제도 옳지 않은 것 1번 보겠습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묶어서 성과 관리의 기본 단위 맞고요. 2번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2004년부터 그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도입했다? 아니죠.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먼저 시행을 했는데요. 그게 2007년이에요. 그리고 지방정부가 2008년부터 시행합니다. 따라서 이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에 보면 자원 배분의 투명성 높이고요. 일반 국민이 예산사업 쉽게 아까 말씀드렸죠. 사업 중심의 예산이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의 이해가 용이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4번 보면 도입 배경에는 투입 중심 예산 운용의 한계 극복. 아까 말씀드렸죠. 투입 중심의 예산 운용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1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는 배로의 기술 유형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건요.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준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과업의 다양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문제의 분석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과업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과업을 수행하는 중간에요.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예외적인 사례의 숫자를 과업의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대기업에서 생산 라인 근무자들 있잖아요. 그런 근무자들이 하는 일들은 과업 수행상 어떤 예외적인 사례 수가 많지 않겠죠. 그죠? 그럴 때는 예외적인 빈도가 낮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 기준은 문제의 분석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적인 방법을 찾는 탐색 과정이 어려우냐 쉬우냐 난이도가 어떻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죠. 만약에 문제의 분석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나온다면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문제가 잘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직관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시행착오를 거듭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제의 분석 가능성은 높고 과업의 다양성이 낮은 것은 네 가지 기술 중 무엇이 해당이 될까요? 그렇게 나오면 일상적 기술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상적 기술은 문제의 분석 가능성은 높고요. 그 다음에 문제의 다양성은 과업의 다양성은 낮은 경우가 일상적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표를 가지고 구성을 해봤죠. 제가 말씀드리면 두 가지 다 낮은 경우가 장애인 기술입니다. 장애인 기술. 그래서 이 장애인 기술은요, 다소 유기적인 구조하고 연결이 됩니다. 유기적인 구조에 부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기술은 장인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권화된 유기적인 조직에 적합하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유기적인 조직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적어보시겠습니다. 1, 공, 장, 비가 됩니다. 1, 화살표, 공, 화살표, 장, 화살표, 비. 1공장비. 이게 뭐냐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기적인 조직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일공장비, 비일상적 기술인 경우에 유기적인 그런 경우에 적합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공장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보면 공학적 기술을 보면 공학적 기술은 두 가지가 다 높아요. 방금 제가 장인 기술은 두 가지가 다 낮다라고 했고요. 공학 기술은 두 가지가 다 높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공학적 기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업무가 복잡합니다. 업무가 복잡합니다만 그러나 정확하게 처리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모두 높은 경우는 공학적 기술이다. 기억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비일상적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과제의 다양성이 높아요. 과제의 다양성이 높다. 그리고 분석 가능성이 낮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직무 수행하기도 복잡하죠. 하고 문제 해결도 매우 어려운 경우다. 이게 비일상적 기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일상적 기술입니다. 그래서 일상적 기술은 뭐냐면 이것은 분석 가능성은 높고요. 그 다음에 과제의 고압의 다양성은 낮은 경우가 일상적 기술인데요. 이 일상적 기술은 집권화가 되고요. 기계적 구조에 적합하다. 기계적 구조에 적합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일공장비. 그러니까 유기적 조직하고 기계적 구조가 다 대비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맨 일공장비로 비로 갈수록 유기적인 기술이 구조가 적합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 문제를 보시면은 회로 예기술 이용론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1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 다 모두 낮은 것 장인. 기억하시죠? 맞는 지문입니다. 2번에 보면 일상적 기술인데요. 일상적 기술은 분석 가능성은 높고 다양성은 낮았죠. 그죠? 그런데 이번 지문에 보면 모두 높다. 아니죠. 모두 높은 게 일상적 기술이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에 보면 비일상적 기술. 분석 가능성 낮지만 다양성 높다. 맞고요. 4번 지문 보면 두 가지 모두 높은 건 공학적 기술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일공장비. 비로 갈수록 유기적 그러한 구조에 적합하다. 네, 그래서 이번 문제의 답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두 가지 기준입니다. 문제의 분석 가능성하고 과업의 다양성입니다. 두 가지가 다 낮은 경우는 장인 기술이고요. 두 가지가 다 높은 경우는 공학적 기술.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일상적 기술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분석 가능성은 낮고요. 과업의 다양성은 높다. 일상적 기술은요. 기계적 구조에 적합하죠. 그죠? 분석 가능성은 높고요. 과업의 다양성이 낮은 일상적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표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3번은 공문 구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 자카를 보시면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특정직 맞습니다. 특정직이 가장 많습니다. 나에 보면 국회 수석 전문위원은 일반직이다. 아니죠. 국회 수석 전문위원은 별정직입니다. 별정직, 그건 틀린 질문이 되는데요. 국회에 보면 그냥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수석이 아니고요. 국회 전문위원은 일반직이 됩니다. 그래서 나 지문은 틀린 지문, 바르게 고치면 국회 수석 전문위원은 별정직이다. 이렇게 해야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나는 틀렸고요. 다에 보면 경력직, 특수경력직 구분 맞고요. 라에 보면 임기제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아닙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경력직, 즉 경력직을 임용할 때 임기제 임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 실질적으로는 임기제라는 것을 계약직 공무원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라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그래서 옳은 것은 가와 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추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요. 중요한 것은 감사원을 한번 들여다보죠. 감사원장은 정무직입니다. 근데 감사원에 보면 사무총장이 있고 사무차장이 있는데요. 사무총장은 정무직이고 사무차장은 일반직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감사원장은 정무직,
감사원 사무총장은 정무직, 감사원 사무차장은 일반직이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헌법재판소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있고 거기에도 사무총장, 사무차장이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경우는 이 두 가지 모두 정무직입니다. 좀 구분이 되죠? 정무직입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에 보면 차장이 있는데요. 국가정보원 차장은 정무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경우에 그 헌법연구관이라고 있죠. 이 헌법연구관은 특정직이 됩니다. 특정직. 자, 이걸 잘 구분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국가정보원에 보면 그 7급 직원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합시다. 국가정보원의 7급 직원은 특수경력직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답은 틀린 질문입니다. 특수경력직이 아니고 특정직이 됩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서방직이 있는데요. 서방직은 경력직 중에서 특정직입니다. 특정직이고요. 2020년 4월 1일부터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전문위원의 경우에 국회 전문위원은 일반직이고 국회의 수석 전문위원은 별정직이다. 그리고 감사원, 헌법재판소, 국가정보원의 경우에 사무차장 이런 경우가 구분이 되니까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살라몬의 정책수단인데요. 별표 하나 하시고요.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다소 복잡하지만 일일이 다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직접성의 정도가 높은 고가 있고 중저로 나누어서 고중저에 각각 속하는 게 어떤 게 있는가를 하나하나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살라몬이 이 직접성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뭐냐 하면은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할 때, 시장에 맡기는 것보다는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직접성이 높다는 것은 정부가 직접 개입한다는 걸 말하고, 간접적이라고 하는 말은 시장에 맡기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성이 강한 고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게 있느냐, 경제적 규제, 그 다음에 정부 소비, 그리고 공기업,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경제적 규제, 공기업은 이해하시는데요. 정부 소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부가 정책을 직접 시행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직접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임금비 지출, 이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에 해당하는 것이 조세 지출입니다. 조세 지출이 되고요. 조세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집단에 대해서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는 걸 말하죠. 그 다음에 사회적 규제가 됩니다. 환경 보전을 위해서 기업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직접성이 낮은 경우는 보조금이나 바우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성이 고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걸 이야기하고요. 중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게 행위를 유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저라고 하는 것은 그저 행위를 유도하는 성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고중저에 해당하는 게 어떤 게 있는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고에 해당하는 것은, 보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죠. 고에 해당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경제적 규제, 정부 소비, 공기업. 중에 해당하는 것이 조세 지출, 사회적 규제. 저에 해당하는 것이 보조금, 바우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를 보시면은 직접적인 수단으로만 된 것은 무엇이냐 되죠.
두 번째 1번 조세 지출, 그 다음에 경제적 규제. 경제적 규제가 아까 제가 고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정부 소비 고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공기업 해당이 되겠죠. 나, 다, 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조세 지출은 아까 중에 해당이 되었죠. 경제적 규제는 고에 해당이 되었죠. 정부 소비 고에 해당이 되었죠. 사회적 규제 중에 해당이 되었죠. 공기업 고에 해당이 되었죠. 보조금 저에 해당이 되었죠. 따라서 문제의 답은 나 경제적 규제, 다 정부 소비, 마 공기업. 답은 나다, 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5번은 책임 묻는 기간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The Next Steps라고 하는 거기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우리나라는 책임 묻는 기간, 일본은 독립행정법인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성격은 정부 조직이고요. 따라서 구성원들도 다 공무원 신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영화 방식의 일종이 아니다. 다시요. 민영화 방식의 일종이 아니고요. 구성원들은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공성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민영화라든지 공사화 추진이 곤란한 그런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 제가 던질게요.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책임 운영기관은 적어보시겠습니다. 책임 운영기관은 공공성이 강하고 성과 관리가 어려운 분야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성과 관리가 어려운 분야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답은 틀렸다가 되겠습니다. 바르게 보시면 책임 운영기관은 공공성이 강하고 성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그러한 분야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야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책임 운영기관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민영화할 수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책임 운영기관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민영화를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민영화를 회피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 운영기관의 장의 그 기한을 보면 중앙 책임 운영기관은요, 장의 임기가 2년입니다.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한데요. 소속 책임 운영기관은 5년 범위에서 최소 2년 이상으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질문에 이렇게 나온다면, 즉 소속 책임 운영기관의 장의 채용 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틀렸다라고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이것은 5년 내 2년 이상이 됩니다. 이 구분이 된다는 걸 잘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공무원의 정원이 되겠는데요. 공무원의 정원은 소속 기관의 경우는 공무원의 총정원 한도가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 표시하시고요. 대통령령입니다. 총정원 한도는 대통령령인데 공무원의 종류별 또는 계급별 정원 이런 것들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한다는 것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직급별 정원은 기본 운영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 그 다음 기본 운영 규정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책임 운영 기관에 대한 설명을 것은 1번에 공무원 신분 맞습니다. 이번에 일반 회계의 회의의 예산이 운영단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의해서 예산이 운영되고요. 다음 3번에 보면 기획재정부의 별도평가이 아니고 행정안전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중앙책임운영기관 장의 임기 5년 아니었죠, 그죠? 이 5년 이것은 소속 책임운영기관입니다. 그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은 합리모형과 점성모형 설명입니다. 1번에 보면 1번 지문이 거꾸로 되어 있죠. 점성모형은 목표 수단 분석을 활용하기 곤란하고요. 합리모형은 활용한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이번 지문도 거꾸로 되어 있죠. 점성모형은 계속적이고 합리모형은 단발적이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에 보면 점성모형은 매물비용을 고려 맞습니다. 합리모형은 매물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3번 지문이 옳은 지문이고요. 4번에 보면 혼합모형은 양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틀린 지문입니다. 양자의 장점을 결합하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은 지방채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8년도 국가직 7급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 답이 정답은 3번으로 제시가 됐죠. 설명을 드리면요. 1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장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런 조항이 달려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확실히 구분해야 될 것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르면 지방채 발행 주체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조항을 보면 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는 발행 주체가 지방채의 발행 주체가 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조합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2018년도 국가직 7급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로서 그 당시 정답은 3번으로 제시되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 지문은 틀렸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이번에 보면 이미 발행한 지방채 차원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투자 경비라든지 혹은 재해 예방이나 복구사업 혹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세입의 결함이 있을 때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또 지방채의 차환을 위해서 이미 발행한 지방채를 갚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지방채 차환을 위해서 발행할 수가 있죠. 따라서 2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에 보면 제주도는 좀 특별하죠. 특별자치도 지사는 해서 도의회 의결을 마친 후가 되겠습니다. 거기 표시하시고요. 도의회 의결을 마친 후에 한도초가 가능합니다. 맞고요. 4번에 보면 외채를 발행할 경우는 기재부 장관의 승인이 아니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기 전입니다.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7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은 피터스의 정부개혁 모형입니다. 그런 것은요. 1번부터 보면 시장 모형에서는 집권화 처방 아니죠. 시장 모형은 분권화를 강조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민간 법문의 기법을 도입을 강조합니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참여 모형입니다. 참여 모형은요. 참여가 용이하게 되려면 서열이 적은 조직, 즉 개청수가
많지 않아야 하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조직 하층부 구성원이나 고객들의 참여기회가 확대되도록 조직이 될수록 조직이 효과적으로 가능한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3번에 보면 신축형 모형입니다. 이것은 가변 조직을 운영을 하죠. 따라서 정규직 공무원의 확대 이런 것은 아니죠. 적합하지가 않죠. 그죠? 임시조직, 가상조직, 가변조직 이런 것을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틀린 질문이고요. 4번의 시장 모형은 평면 조직을 상징한다. 아니죠. 시장 모형하고 관계없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것은 참여 모형하고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여 모형에서는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그걸 개청제에 있다고 보고요. 따라서 평면 조직을 어떤 구조적인 개혁 방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8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요. 1번 보시면 특별회계와 기금은 법률로 설치하는 것 맞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대통령령으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요. 법률로서 설치가 됩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어떻게 다른가 하면요.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특별한 재량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기 때문에 예산의 원칙에 있어서 통일성 원칙의 예외가 되는 것입니다. 또 특별회계는 일반 회계와 구분해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단일성 원칙의 예외가 됩니다. 자, 정리하면 특별회계는 통일성 원칙과 단일성 원칙의 예외가 된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특별회계는 한정성 원칙의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정성 원칙의 예외는 아니고요. 특별회계는 통일성 원칙과 단일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한정성 원칙의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은요, 예산 외로 운영이 됩니다. 예산 외로 운용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비해서 자율성이라든지 탄력성이 높죠. 기금을 정의를 해보면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특별회계와 기금은 법률로 설치맞고요. 2번에 기금 운용계획의 확정 및 기금의 결산은 국회 심의 의결을 맡고요. 3번에 보면 일반 회계는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 회계 설치 맞고요. 4번에 보면 4번 지문의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기금을 설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4번이 되는데요. 기금에서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셔야 될 게 20%, 30%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기금은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20%를 초과할 때 그렇게 변경을 가할 때는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거는 비금융성 기금이고요. 금융성 기금의 경우는 30% 초과. 그러니까 30%가 초과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요. 지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융성 기금은 30%, 비금융성 기금은 20% 초과 시 국회 의결 필요하다. 그것도 같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9번 문제의 답은 틀린 것은 4번 지문은 기금에 대한 설명이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10번은 시장 실패와 관련된 정부 대응입니다. 틀린 것은 1번 보면 외부 효과에는 두 가지입니다. 외부 경제가 있고 외부 불경제가 있는데요. 외부 경제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되겠고요. 외부 불경제의 경우는 정부 규제가 됩니다. 예를 든다면 담배를 지나치게 피운다든지 할 때 정부가 규제를 가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의 외부 효과의 발생의 정부 규제, 외부 불경제를 가리키는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2번에 보면 정부의 비대칭성, 이것은 뭐냐면 시장에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보조금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고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정부 규제를 통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정부의 비대칭성에 공적 공급은 해당이 없습니다. 보조금이나 정부 규제만 해당이 되지 공적 공급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3번에 보면 자연 독점입니다. 자연 독점은 전력이나 가스 등등이죠. 정부 규제가 해당이 됩니다. 4번에 보면 공공재의 존재, 공공재는 가격 설정이 좀 어렵죠, 그죠? 따라서 무임승차에 따른 어떤 가격도 설정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럼 정부가 공급을 해야 되죠. 즉 공적 공급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표로 정리를 다시 해봤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공공재의 존재일 경우에는 공적 공급이고요. 외부 효과의 발생일 경우에는 보조금하고 정부 규제가 되겠는데 이 보조금의 경우는 외부 경제가 해당이 되고요. 정부 규제는 외부 불경제에 해당하는 행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연독점은 공적 공급과 정부 규제고요. 불안정 경쟁은 정부 규제, 그리고 불안정 경쟁을 하게 되면 담합 이런 게 있잖아요. 담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비대칭성 설명드린 대로 보조금이나 혹은 정부 규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표를 잘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1번은 자치법군에 관한 문제인데요. 먼저 같이 한번 살펴보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내면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한 독립적인 지방세목을 설치할 수 있다. 다시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한 독립적인 지방세목을 설치할 수 있다. 답은 틀리다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헌법 제59조의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이 법률 이걸 중앙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방의회에서 이 날짜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며칠 이내에 단체장에게 이송을 해야 되나요? 5일 이내입니다. 5자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결된 조례가 여기에 재의결은 의회에서 숫자가 어떻게 되죠? 이것은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동그라미 치시고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3분의 2 동그라미 치시고요. 과반수 3분의 2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체장은 재의결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될 경우에 며칠 이내 대부분에 조세한다? 20일 이내가 됩니다. 20일 이내에 대부분에 제소하게 되고요. 단체장은 재의결된 조례를 이송받은 후 며칠 이내에 공포하지 않은 경우, 단체장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의장이 공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날짜도 잘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면 규칙과 조례가 충돌할 때는 당연히 조례가 우선하죠. 따라서 1번 질문은 틀렸고요. 2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죠. 틀린 질문이 되고요. 3번에 보면 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 조례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맞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 이하 잘 기억하십시오. 다음 3번은 맞고요. 4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되었으면요. 새로운 규칙과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이전의 조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 조례는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의 답은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하이에스의 정책 결정 상황인데요. 이런 문제를 좀 더 복잡하게 출제를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기본되는 내용이 지금 설명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기본적인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어떤 응용이 되어서 출제가 되면 답을 할 수가 있겠죠. 하이에스의 그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 되겠습니다. 1번 봅니다. 상황 1에서는 상황 1에서 보니까 목표 간의 갈등이 있고요. 또 수단적인 지식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에서는 점정주의적 결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질문은 맞고요. 이번에 보면 상황 2에서는 사이버네틱스. 그래서 이것은 상황 2를 보시면 목표는 합의가 되어 있는데 수단적인 지식의 갈등이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사이버네틱스 모형이 필요합니다. 적응적인 그런 결정,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 2처럼 수단적인 지식의 갈등이라고 한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수단에 대한 합의가 안 되니까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을 해야 된다. 여기에 사이버네틱스 모형이 적합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 질문은 옳고요. 3번 질문 보겠습니다. 3에서는 수단에 대한 합의로 인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죠. 상황 3을 보시면 목표 간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목표가 합의가 안 되니까 가치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따라 이러한 가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는 뭐가 필요하냐? 협상에 의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거예요. 합리적 결정에 의해서가 아니고 협상이나 타협에 의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 시스템을 개혁하자. 그렇다면 개혁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여기에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합리적 결정이 아니고요. 협상과 타협에 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3번 질문은 틀린 질문이 되고요. 상황 4를 보시면 수단, 목표 전부 합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는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문제가 포함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은 정치 결정 모형입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보면 점정주의 모형은요. 합리주의 모형의 한계를 비판을 하면서 등장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다원적 정치 체계의 정책 결정에 대한 설명력이 없다. 정치적 현실성이 높죠. 그죠? 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에치온의 그 혼합 모형입니다. 혼합 모형은 합리 모형과 점정 모형을 혼합한 모형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세부적 결정 단계에서는 대안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고려하고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대안들에 대한 분석은 개괄적으로 한다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한다. 이렇게 바꿔야 되죠. 다시 정리를 하면 세부적 결정은 근본적 결정의 그 테두리 안에서요. 소수의 대안에 대해서만 검토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분석을 한다. 따라서 세부적 결정은 대안의 탐색은 제한적이지만 결과에 대한 예측은 포괄적이다. 이번 질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거꾸로 근본적 결정은 대안 탐색을 포괄적으로 하고 결과 예측은 한정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비교가 되는 것이죠. 3번의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문제 해결책 선택기에 참여에 맞는 지문이고요. 사이먼이 완성 모형을 제시를 했죠. 현실적 제약 조건을 고려해서 제한된 합리성을 추구하는 모형, 완성 모형이 되겠습니다. good enough 한 수준에서 결정.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표로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근본적 결정은 포괄적, 한정적, 세부적 결정은 제한적, 포괄적.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번 예산의 원칙인데요. 아직 풀어보지 못한 분이 계실 테니까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답을 체크해 보시죠.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이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 통일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2번에 보면 예산은 주어진 목적, 규모, 시간에 따라 집행.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한정성 원칙입니다. 따라서 총계주의 원칙,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계주의를 우리가 완전성의 원칙 이렇게도 부릅니다. 3번에 보시면 예산의 과목 단순해야 한다. 명료성의 원칙입니다. 명료하게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4번에 보면 특별회계는 통일성의 원칙과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 맞습니다. 옳은 것은 4번인데요. 좀 추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2번에 보시면 예산 총계주의 원칙 나오죠. 제가 신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대 차관은 예산 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속한다. 전대 차관은 예산 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속한다. 답은 어떻습니까? 전대차관은 완전성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이 됩니다. 전대차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회 간접 자본이 있죠. SOC 확충을 위해서 국내 거주자에게 빌려줄 조건으로 정부가 차주가 돼 빌리는 사람이 되어서 외화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대차관은 완전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예산 한정성 원칙의 예외가 아니고요. 질문에도 있다시피 두 가지 통일성 원칙과 단일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예산 한정성의 원칙은 뭔가 하면요. 질문에도 있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목적의 사용 금지,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입니다. 목적 외 사용을 하지 마라.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용과 전용이 있습니다. 이용과 전용. 이용은 입법 과목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전용은 행정 과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정성 원칙의 두 번째는 초과 지출 금지입니다. 초과 지출 금지.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비비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인데요.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 회계연도 독립이라는 게 한 해를 넘겨서 집행하는 거죠. 그죠? 예외에 해당하는 게 2월이라든지 계속비 또 국고채무 부당행위 그 다음 관연도 지출 그리고 관연도 수입 이런 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5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2월 계속비, 국고 채무 부담 행위, 관연도 지출, 관연도 수입. 국고 세 번째 있는 그 국고 채무 부담 행위라는 것은 올해 계약을 하고 내년도에 이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그런 게 해당이 되고요. 관연도 지출이라는 것은 지난 연도의 지출을 말하고요. 관연도 수입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못 받은 수입을 올해 받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정성 원칙은 3가지 원칙이 있다. 목적 외 사용 금지, 그리고 초과 지출 금지, 세 번째 회계연도 독립. 그래서 이 한정성의 원칙은요, 여러분 같이 기억하셔야 될 게 예산 집행 과정에서 통제 기능을 가장 잘 반영한 예산 원칙이 뭐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면요, 한정성의 원칙 이렇게 답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예산 집행 과정에서 통제 기능을 가장 잘 반영한 예산 원칙은 한정성의 원칙이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요, 판단해 보십시오. 수입 대체 경비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다시요, 수입 대체 경비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런 그 질문에 답하기가 바로 안 되시는 분들은 예산 원칙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도 잘 정리하시고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 대체 경비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 예외에 해당이 됩니다. 수입 대체 경비라는 것은 예를 들면 여권 발급 경비라든지 이런 거예요. 특별한 용역을 제공을 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4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답은 4번이 됩니다. 특별회계는 통일성 원칙과 단일성 원칙의 예외이지 한정성 원칙의 예외는 아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앞에 그 14번에서 예산 원칙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혹시 출제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현대적 예산 원칙에 어떤 게 있는가 정도는, 몇 개 정도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현대적 예산 원칙은 스미스라고 하는 자가 이제 제시를 한 건데요. 한 5가지만,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한 5가지만 기억을 하신다면, 보고를 할 원칙, 보고의 원칙, 그 다음에 예산 관리 수단 확보의 원칙, 세 번째 다원적 절차 채택 원칙, 네 번째 행정부에 의한 재량의 원칙, 마지막 5번째 협력적 예산기구의 원칙, 예산기구의 원칙, 등등, 이런 5가지를 포함해서 등등 있습니다만, 이런 게 현대적 예산 원칙으로 있다. 한번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중 현대적 예산 원칙에 속하지 않는 것,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자, 15번 보겠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되겠습니다. 평이한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1번에 보면 피들러는 리더십 유형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부하의 성숙도는, 이것은 허쉬와 블렌차드라고 하는 학자가 제시한 거예요. 틀렸고요. 2번에 보면 번즈의 그래적 리더십은 영감, 개인적 배려에 치중하고 등등, 이것은 변혁적 리더십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틀린 질문이 되겠고요. 3번에 보면 하우스의 참여적 리더는 부하 존중,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옳은 질문이 되겠고요. 다음 4번의 블레이크와 버터는 가장 이상적인 유형은 단합형이라고 했죠. 9,9. 그래서 4번은 틀렸고요.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보면 1번에 피들러는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피들러는 그 상황 적응적 모형을 제시를 했어요. 그 상황의 유리성을 결정하는 변수 3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가 리더와 추종자 간의 관계, 두 번째가 업무 구조, 세 번째가 직위에 부여된 권력, 이 3가지를 가지고 상황의 어떤 유리성을 결정한다.
상황이 그래서 유리하거나 불리할 때는 업무 중심적인 리더가 효과적이고요. 상황이 중간 정도일 경우에는 관계지향적인 그런 리더가 효과적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피들러의 상황 적응적 모형입니다. 그런데 이 허쉬와 블랭차드는 부하의 성숙도를 중시를 했죠. 거기에 따라서 효과적인 리더가 지설참이라고 했죠.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죠. 지설참, 지 화살표, 설 화살표, 참 화살표, 미 화살표. 그죠? 부하의 성숙도가 낮은 경우는 지에서 시작을 하고 점점점 부하의 성숙도가 높아지면 미로 위가 해당합니다. 지설 참이, 지라는 것은 지시적인 리더, 서는 설득적인 리더, 참여적인 다음에 위는 위대적인 이런 식으로 효과적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5번에 보면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지설참위 기억하십시오. 16번은 주민투표입니다. 두 가지 정도 설명을 드리고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요. 첫 번째가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실시를 했죠. 실시한 후에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은 투표 대상이 아닙니다. 2년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결정사항은 대상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표 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는 할 수 없어요. 또 두 번째 공무원도 투표운동을 할 수 없고요. 세 번째 선거관리위원도 할 수 없고 네 번째 방송사업 관계자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 설명드리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16번에 주민투표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입니다. 1번에 보면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자가 될 수 없다 아닙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도 투표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틀린 질문입니다. 2번에 확정된 사항은 3년 이내 변경 불가능 2년입니다. 1년 이내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틀렸고요. 자, 문제 보면 주민 투표권이 없는 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4번에 보면 2분의 1 이상이 투표하지 않으면 개표하지 않는다. 3분의 1에 미달될 때 개표하지 않습니다. 틀린 질문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에 해커먼드 올드엠은 직무 특성 모형입니다. 이 모형은 그 공식만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잠재적 동기지수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것은 3분의 기술 다양성 플러스 직무 정체성 플러스 직무 중요성 그 3분의 해서 위에 세 가지가 들어가고요. 이제 곱하기 자율성 곱하기 환류. 그럼 여러분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뒤에 이야기한 자율성하고 환류가 더 중요하죠. 앞에 세 가지는 3분의 1에서 들어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점을 중시하고요. 자, 이제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직무 특성 모형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직무의 특성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성장 욕구 수준이 부합이 될 때 동기가 유발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직무의 특성하고 직무 수행자의 성장 욕구 수준이 부합될 때 동기가 유발된다. 자, 기억하시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잠재적 1번 잠재적 동기 지수 공식에 의하면 직무 정체성, 직무 중요성이 가장 중요한 역할 아니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율성하고 환류가 훨씬 중요했죠. 그죠?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허즈버그의 이혼론보다 진일보 맞고요. 세 번째는 직무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시킬 수 있도록 우선 그래야 정체성 이해가 되는 것이 좀 맞고요.
4분의 2 모형은 5가지 기술 다양성, 직무 정체성 등등 5가지 핵심 특성을 제시하고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은 정부 규모 팽창 이론인데요. 이 문제는 행정학의 초반부에 나오는 그런 이슈가 되겠습니다. 가볍게 보지 마시고요. 이런 문제도 조금 복잡하게 출제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우선 맞는 것은요. 니은이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이 맞고요. 리얼이 맞습니다. 니은, 디귿, 리얼 해서 정답은 3번인데요. 그러면 틀린 부분을 보면 기억해 보겠습니다. 기억이 전이후 효과인데요. 공공지출이 상향 조정이 돼서 민간지출이 공공지출을 대체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지출이 민간지출을 대신한다. 이게 이제 보통 전시에, 그러니까 사회 혼란기에 정부 지출이 민간 지출을 대신한다. 뭐 무기도 제작해야 되고 무기도 구입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죠, 그죠? 그래서 기억 지문 틀렸고요. 위험에 보면 보몰 효과가 있는데요. 정부가 생산한 서비스의 비용이 생산 비용이 빨리 하락이 아니고요.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정부가 하는 그 공공 서비스 공급이라고 하는 게 보통 노동 집약적인 서비스입니다. 노동 집약적인 서비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임금비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증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길거리에 이렇게 정부 차원의 어떤 공사 같은 걸 보면 필요 이상 숫자의 그 인력이 공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로서도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어쨌든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늘어나니까요. 정부 지출이 또 증가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니은 지문은 틀렸고요. 그 니은, 디귿, 리얼 옳은 지문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니은에 보면 바그너 법칙입니다.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공공부문의 크기가 증대한다. 맞습니다. 디귿 보면 예산 극대화 가설이 니스카넨이 이야기했죠. 아무래도 자기 부서가 힘이 있거나 혹은 힘이 있게 보이려면 다루는 예산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부서 예산 극대화를 추구하는 건 맞고요. 리얼의 파킨슨 법칙입니다. 영국의 해군성을 보니까 선박은 군함의 숫자는 더 줄어드는데 그 군함을 관리인의 숫자는 오히려 늘어나더라. 그런 현상을 보고 만들어낸 게 파킨슨 법칙입니다. 맞고요. 그래서 재정규모 팽창에 대한 이론인데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한다면 이들 외에 재정 착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정 착각. 재정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공채 발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공채를 발행하게 되면 현재 부담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채 발행을 통한 재정 지출의 거부감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공채 발행이 많아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규모가 팽창된다는 거고요. 또 간접세로 인해서 재정 착각의 두 번째입니다. 간접세로 인해서 조세 저항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정이 팽창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참고로 제가 여러분 질문합니다. 간접세는 어떤 게 있나요? 간접세는 자동차세 같은 거요. 간접세에 해당이 됩니까? 이런 것은 직접세가 됩니다. 그러면 주세는 어떻습니까? 주세는 간접세에 해당이 됩니다. 담배 서비스는 간접세고요. 부가가치세, 간접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되 이 경우에 지방세하고 국세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출제를 할 경우에 다음 중 지방세로서 직접세 해당하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다음 중 국세로서 간접세인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직접세 해당이 되고요. 주세는 국세로서 간접세 해당이 되고요. 담배 소비세는 지방세로서 간접세 해당이 되고요. 부가가치세는 국세로서 간접세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알아두시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19번은 BTO하고 BTL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우선 BTO하고 BTL을 한번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BTO는요. 위험 부담을 민간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BTL은 정부가 하기 때문에 민간은 위험 부담이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BTO는 민간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이 위험 부담을 지게 되는데 BTL은 정부가 운영을 하고 임대료를 정부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은 위험 부담이 없다. BTO의 사례를 보면요. 수익형 민간 투자가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철도 같은 게 해당이 되고요. BTL은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기숙사 이런 등등이 해당이 됩니다. 소유 주체는 같아요. 운영기간 동안의 시설 소유 주체가 BTO도 정부, BTL도 정부가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자,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1번에 보면 가에 보면 실제 운영의 주체가 BTO는 민간이고요. 그 다음에 BTL은 정부 맞습니다. 나의 운영 시 소유권을 봅니다. 양방식 모두 어떻습니까? 준공 동시에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죠. 그래서 소유권이 정부, BTO도 정부, BTL도 정부. 이번 나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소유권을 전부 다 이전합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 후에 BTO는 민간이 운영하고 BTL은 정부가 운영한다는 점만 다른 거예요. 소유권 이전은 정부로 이전되는 것 같습니다. 다에 보면 투자비 회수 방법은 BTO는 사용료, 그리고 BTL은 임대료 말씀 설명드렸고요. 소유권 이전 시기도 준공과 동시에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은 메틀랜드의 정책 집행 이론입니다. 그래서 4가지를 유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간단히 설명드리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틀랜드의 정책 집행 이론은요,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어떤 거냐, 이런 걸 찾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향식 접근 방법이 있고 상향식 접근 방법이 있는데 이들 중에 어느 게 더 잘 적용이 되는가 이걸 살펴보는 게 목적이다, 주 목적이라는 점에 말씀드리고요. 4가지 형태가 있죠. 그래서 4가지 형태는 관리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험적 집행이 있고요. 다음 상징적 집행이 있습니다. 하나씩 먼저 설명을 드리면 관리적 집행은 모성이 하고 그 다음에 갈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리적 집행은 모성이 낮고요. 그 다음에 갈등도 낮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갈등도 낮고 모성도 낮으니까 그냥 SOP, 표준 운영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가 정치적 집행입니다. 이것은 모성이 낮고요. 갈등이 높아요. 따라서 갈등이 높기 때문에 이때는 갈등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매수를 한다든지 담합을 한다든지 하는 게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실험적 집행입니다.
이것은 모성이 높고요. 갈등은 낮습니다. 이런 경우는 학습하는 과정, 배우는 과정이다. 실험적 집행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상징적 집행입니다. 모성도 높고 갈등도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집행이라고 하는 게 목표를 새로이 해석하는 과정이다. 목표를 해석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0번 문제에 가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면 갈등은 매수나 담합에 해결되기도 한다 맞고요. 2번에 보면 수능을 지금 이 문제가 모성이 낮고 갈등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설명드린 내용 중에 정치적 집행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수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압적 혹은 보상적 수단이 중요하다 맞고요. 세 번째 집행 과정은 대립적 이해관계를 가진 외부의 행위자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모성이 낮고요. 그 다음에 갈등이 높은 상황은 정치적 집행입니다. 그런데 4번에 보면 정책 목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목표의 해석 과정이다. 이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상징적 집행에 해당되는 설명이거든요. 따라서 1, 2, 3은 정치적 집행 맞고요. 4번의 지문은 상징적 집행.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표로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정치적 집행은 모성이 낮고요. 갈등이 높고요. 상징적 집행은 모성도 높고 갈등도 높은 상황이다. 관리적 집행은 두 개 다 낮다. 이런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1번은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예산 제도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자, 1번 봅니다. 사전에 결정된 예산의 지출 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맞습니다. 이름 그대로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예산 제도. 그래서 1번 질문은 맞고요. 2번에 보시면 부처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예산 제도로 상향식 방식이다. 틀린 지문이 되는데요. 그럼 여러분 중에는 왜 그럴까? 자율 편성인데 그러면 상향식이란 거와 연결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가 않은 게요. 이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예산 제도는 그 내용을 보면요. 어떤 기재부 장관이 결정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연도별 재정 규모라든지 분야별, 부문별 지출 한도 이런 등등을 기재부 장관이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향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금 관리에 있어서 분권화를 강조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중앙예산기구가 분야별, 부문별 지출 한도를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라, 즉 하향적이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질문은 틀린 질문이 된다는 걸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3번 질문을 보시면 중기적인 시각에서 그렇습니다. 중기적인 시각에서 재정 규모 검토하기 때문에 그런 경기 조절 기능 강화 맞고요. 네 번째 보시면 미래 예측을 강조하기 때문에 점정주의 예산 편성 관행을 바꾼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부처별, 개별 사업을 검토하는 게 아니고요. 좀 더 중기적인 미래 예측을 강조함으로써 점정주의를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는데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예산 제도는 상향식이 아니고 하향식이다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재정 규모, 지출 한도 등등을 중앙의 기재부 장관이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정주의 관행을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그 과학의 요구, 과대 요구를 하고 대폭 삭감하고 이런 악순환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총액배분 자율편성예산제도는 우리나라의 성과관리제도의 한 종류가 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제도. 그럼 성과관리제도는 어떤 게 있는가? 첫 번째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이 해당이 됩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총액배분 자율편성예산제도도 성과관리제도의 한 종류가 되고요. 세 번째가 재정성과관리제도. 네 번째가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예산회계 시스템, D브레인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도.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총액계산 예산제도. 총액계산 예산제도.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성과관리 제도의 종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2번. 오늘 출제된 문제 중에서 가장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도 출제가 되니까요. 자, 22번 보시면 옳은 것은 어떤 거냐 보시죠. 가에 보시면 전통적으로 민주주의 체제 정치는 가치계에 맞고요. 행정은 가치 중립 맞습니다. 나에 보면 정치는 효율성 확보 아니죠. 행정이 효율성 확보죠. 정치는 민주성 확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에 보면 정치 행정 이론론에서 행정의 정치적 기능이란 정책 형성 기능 맞습니다. 라에 보면 발전 행정론은 정치 우이론이 아니고 행정 우이론이죠.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마에 보면 새 이원론은 정책의 결정기능 인정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이원론하고 구분된다. 그래서 답은 가, 다, 마가 옳죠. 답은 3번 가다마 3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23번은 희소성의 법칙입니다. 별표 하나 하시고요.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보시면 급성 희소성은 정부의 계속사업을 지속 못한다. 1번 질문의 내용은 총체적 희소성이 되겠습니다. 총체적 희소성. 그래서 총체적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사업을 지속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자금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완만급총 기억나십니까? 완만급총. 그래서 완이 가장 자금 여유가 있는 거고요. 완만급총, 총에서 자금 여유가 가장 없는 거예요. 그 차례대로 완만급총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계속 사업이 있고 두 번째가 계속 사업의 증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신규 사업이 있는데요. 완 경우는 자금 여유가 가장 좋으니까 세 가지 다 동그라미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씩 완만급총으로 내려갈수록 하나씩 동그라미가 꽃표로 변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에 와서는 세 가지 다 꽃표가 그려지는 그런 설명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질문은 틀렸고요. 이번에 보면 완화된 희소성, 완만급총의 제일 첫 번째 자금 여유가 가장 있는 데죠.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운 예산 공략할 수 있죠. 맞고요. 세 번째 보면 그 신규 사업이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 보면 완성적 희소성에서는 지출 통제보다는 관리의 개선이다. 이건 신규 사업은 안 되지 않습니까? 완만해서. 그러니까 기존 하는 사업을 잘 관리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신규 사업을 할 자금이 없으니까 계속 하는 사업의 어떤 관리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의 희소성은
정부가 얼마나 원하는가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 예, 그렇습니다. 예,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받아주고 보시죠. 만성적 희소성에서는 예산은 주로 관리 개선보다는 지출 통제에 역점을 둔다. 지출 통제에 역점을 둔다. 맞나요? 틀렸나요? 답은 틀렸다. 이렇게 됩니다. 만성적 희소성에서는 지출 통제가 아니고요. 관리 개선에 역점을 둔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완만급총. 그래서 세 가지 계속사업 증가분, 신규사업에서 완에서는 세 가지 다 동그라미인데 하나씩 줄어들다가 총에 가서는 동그라미 세 개가 없어지고 전부 다 고표, 가위표가 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4번은 로비는 실시간 예산 운영 모형인데요. 간단히 설명드리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빈에 의하면 5개의 의사결정 흐름이 느슨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씩 보면 세입 흐름입니다. 그리고 세출 흐름입니다. 또 예산 균형 흐름이고요. 다음에 집행 흐름, 과정 흐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입 흐름에서 보면 이것은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느냐. 근데 세입이라는 건 세금을 걷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who를 이야기하는 누가 how much 얼마만큼 부담하느냐. 세금 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따라서 여기는 설득의 정치가 필요하게 되겠고요. 다음에 세출 흐름에서는 누구에게 부담한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배분한다 이 이야기거든요. 세출이라고 하는 거 누가 만약에 배분받게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 누구나 너도 나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럴 때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선택의 정치가 작용하게 되겠고요. 세 번째가 예산 균형 흐름입니다. 이건 정부의 역할에 관한 거예요. 세금을 많이 받아서 일을 많이 할 건가 아니면 세금을 적게 받아서 일을 적게 할 건가 정부의 역할에 관한 거예요. 이걸 제약 조건의 정치라고 합니다. 네 번째가 집행 흐름입니다. 집행 흐름은 일탈 허용의 범위를 정하는 건데요. 집행을 제대로 할 건가? 근데 집행하다 보면 약간의 어떤 오차가 있는데 일탈 허용 범위를 어떻게 할 건가? 이건 책임성의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과정의 흐름입니다. 이건 누가 예산을 결정하는가? 즉 이것은 누가 예산을 결정하는가의 정치가 작용합니다. 누가 예산을 결정하는가의 정치. 예를 든다면 입법부가 결정하는가 아니면 행정부가 아니면 시민이 하느냐 관료가 하느냐 이런 걸 이제 정하는 게 누가 예산을 결정하는가의 정치. 자,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24번에 1번에 보시면 세입 흐름에서 설득의 정치 맞고요. 이번에 세출 흐름에서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선택의 정치 맞고요. 3번에 예산 균형 제약 조건의 정치 맞고요. 4번에 보면 계획된 대로 수행될 수 있는가 이거는 일탈의 허용 범위 등등 예산 집행의 흐름이죠. 예산 과정 흐름이 아니고 따라서 4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5번 문제입니다. 애담스의 형평성 이론인데요. 우선 설명을 좀 드리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담스는 그 불공정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한 6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자, 1번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일에 대한 6가지를 제가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가 일에 대한 투입을 변동시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급여가 너무 적다 생각하면 일을 좀 덜 열심히 하는 그런 게 해당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자신이 받은 그 보상의 변동을 요구합니다. 예를 든다면 보수 인상을 요구하는 게 해당이 되겠죠. 세 번째가 자신의 그 지각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자신의 지각을 왜곡시키는 경우다.
다음에 네 번째가 비교 대상 그리고 중거인을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비교하고 있는 대상이 직장 상사가 아주 아끼는 직원이었다면 다음에는 그 사람 말고 좀 평범한 사람으로 바꾸는 그런 게 되겠죠. 다섯 번째가 비교 대상의 그 투입하고 산출에 대한 자신의 지각을 바꾸는 거다. 그래서 이건 예를 든다면 내가 비교로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이 내가 평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일을 했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가 현재 상황을 그만두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사직해버리는 거, 사직하는 거 이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5분 문제를 봅니다. 1번에 보면 직무에 대한 공헌도와 보상을 다른 사람과 주관적으로 비교평가를 맞고요. 두 번째, 형평하게 대우받으려고 하는 욕망이 동기를 갖게 하는 데 맞고요. 세 번째 보면 잘못된 행동에 수반되는 제재를 철회함으로써 바람직한 행동과의 관계가 없는 내용이니까 틀렸고요. 네 번째 보면 불행평성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에는 투입과 산출에 대한 본인의 지각을 바꾸는 것, 중거 임무를 바꾸는 것 등이 있다 맞고요.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틀린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잘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